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에 양자 텔레비전 대선 후보 토론을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방송 토론에선 양당 후보 외에 제3의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걸 고려할 때 주요 후보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서둘러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정 전반을 놓고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양당 담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자신과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예정된 방송을 앞두고 내일 법원 신문이 열립니다. 국내에 처음 도착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이르면 내일부터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거리 두기 완화 여부와 설 연휴 대책도 내일 발표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에서 오늘 오전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생사와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부터는 야간 수색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YTN 취재진이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꼭대기층에서 찍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 발견된 실종자 1명, 그 소식도 있고 또 야간 수색 작업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자, 실종자 수색 작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야간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현장이 위험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제 뒤로는 그 중장비가 나와서 잔해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발견된 실종자 구조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떨어진 잔해물이 많다 보니 구조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붕괴 아파트 주변에 파손된 차를 치워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발견된 실종자 1명은 아직 생사와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발견된 곳은 지하 1층 계단 난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지상 4층까지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다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데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구조 골든타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와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대원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건물 위쪽에 남아있는 잔해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타워 크레인도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이동식 크레인을 오늘 밤 안에 반입해 내일 아침 조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 직전의 영상을 우리 취재팀이 확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꼭대기층에서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콘크리트를 부은 바닥에 바닥판이 뚝 소리를 내며 10cm가량 내려앉았는데요. 공사 직후 관계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듯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 영상은 꼭대기층에 있던 작업자가 현장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은 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찍기 시작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수십 초 되는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은 작업자는 이후 걸어서 지상으로 내려와 대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푸집이 망가지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것이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신축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신축 중이던 아파트 외벽과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두 헐고 다시 짓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내며 무너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아파트.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하 같은 거 공사하는 거 보면 설계라든가 안전을 전부 무시하고 한다. 이게 주변에 진동이 다 울리고 발파까지 하는데 막 진동발 봐버리고 민원인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래서 설계까지 다 의심스럽다. 사고 현장은 국내 도급 순위 9위의 대형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인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안전성의 확보 없이는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또 법률 검토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6월 철거되던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을 비롯해 모두 5군데에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장 5곳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구청별로가 아닌 공동 감리단을 설치해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곧바로 중단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민원이 빗발쳤던 점을 토대로 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청을 특별 감찰해 책임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과도 차별화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마주 앉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주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대폭 단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그리고 공공기업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이던 안전진단제도 역시 거주민 삶을 기준으로 개편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도 보전 중심이라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명확한 차별화 전략으로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연휴 전까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는데 한전의 적자 누적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정조준했습니다. 탈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의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특히 대선 직후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건 과학과 상식이 아닌 정치 논리라면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민심을 잡으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일거양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할 뿐 한전의 적자 누적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 운영에서는 헌법상의 권력 분립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를 작게 만들어 전략 조직으로 바꾸고 각 부처 장관이 전권을 가지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뒤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아부에 출세하려던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건 정상적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끼치는 폐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 줄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본인이 검찰 시절 했던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는 사찰이나 선거 개입에만 적용했다며 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에 주력하고 있는 윤 후보는 선대본부 개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1박 2일로 찾아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국정의 모든 현안을 놓고 설 연휴 전에 첫 양자 TV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상승세를 막으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로 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이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맞대결을 설 연휴 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토론 제안을 양당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선은 설 전에 시작하는 거고요. 혹시나 여건이나 상황이 더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다자 토론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지만 양당 모두 일단 이번 협상 대상은 양자 토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자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후보의 일정이나 모든 거가 새로 끼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론에서 소외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안 후보의 상승세를 막으려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속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두 당이 힘을 합쳐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소 후보들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1차 목표는 5%를 넘어서 이 TV 토론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고요. 일단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다른 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추가 토론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빙 구도 속 득실 계산을 하다 보면 법정 토론 3차례를 넘어선 추가 토론이 성사될지는 의문입니다. 서로 피할 것 없다면서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20차례 넘게 토론만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하며 첫 발은 뗐지만 추가 토론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또 토론이 양강 주자의 전유물로 끝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 간의 공약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선 민심에 어떤 변수가 될지 전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두 양당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인데 용적률 500%까지 이제 던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내미는데 카드를 아예 고개도 푹 숙이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지난 정부 서울시 정책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건데 그만큼 수도권에서 아무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예, 맞습니다. 지난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심이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잘한 정책도 많지만 실패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급 확대를 하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젊은 층이나 좀 취약계층들이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도시 개발하면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입지가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면 용적률을 올리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까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억제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이길 수는 없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살기도 편한 곳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이 실망한 정권 심판론이 지금도 높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떠나간 민심, 즉 정권 심판론의 그런 그 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필요했고 그것이 가장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공약을 이제 살펴보면 민생 정책 행보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에너지 얘기를 꺼내면서 전기요금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한번 좀 들어보시죠.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백지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공약은 이제 문제는 한전은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 수립해 놨을 텐데 이제 한전의 적자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한전 적자가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한전의 전기요금 올라갔을 때 다른 부분에 밀칠 뭐 물가나 이런 부분가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인상을 좀 억제해 왔는데 계속 유가는 상승하고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도 오늘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4조 원이나 되는 적자인데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 거냐? 여기엔 즉답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원전 얘기를 하셨는데 원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그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현재 원전 발전 비율이 23% 정도 되거든요. 전체 발전에. 그렇다면 원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전을 없애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전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랬을 때 가동이 안 돼서 오는 적자폭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유가 상승이에요. 유가 같은 경우 2017년 상반기 대비해서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 유연탄 가격도 28%가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연료비 부담이 2조 원 정도 증가가 됐다는 게 지금 현재 한전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전기를 개발한 걸 사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적자폭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와 연동돼 있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은 한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제 유가와 연동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걸 백지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 4조 원이나 되는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민생 공약을 내걸면서 요새 물가가 워낙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억제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리스크가 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를 했던 그 제보자가 사망하고 말았고, 윤석열 후보는 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7시간짜리가 방송사로 건너가서 거기서 어떤 또 보도물이 나올 건가 하는 게 이제 가장 긴장되는 건데,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슬픈 이 죽음도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이 국민의힘, 참 그 뿌리가 의심됩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몰래 녹음을 해서 그것을 제3자인 다른 방송사에 지금 넘겼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으로도 악용하는 정치 공작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질 정치 공작의 그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정치권이 뭐 틀린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저희가 언론중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둘 다 뭐 무게나 위력이 보통의 것들이 아니긴 한데, 자, 누구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죠. 그렇죠. 일단 이 녹취록, 소위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거냐를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개가 돼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만약에 공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을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건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 파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방송도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대납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녹음하는데 같이 있었던 분, 최모 씨라는 분이 있고 또 이모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최모 씨가 입장을 바꿔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건 일부러 짜고서 한 거다. 그러니까 대납 의혹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마치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짜고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 이제 사망하신 분이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은 것처럼 예컨대 얘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야당에서는 뭐 간접 살인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뭐 아무런 증거도 나온 게 없고, 오늘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아무튼 병사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거 너무 지나친 음모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두 가지를 그냥 비교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건 일요일까지 기다려서 뭐 들어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도 좀 봐야 되니까 뭐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도를 보면 아직 결정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한쪽씩 자기의 선택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뭐 살짝 상승한 정도로 나온 것도 있고, 좀 지지율 조사 결과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40%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고 있어서 정체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MBS 조사군요. MBS 조사인데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14% 정도 지금 조사에 나왔는데 지난번 조사보다 2%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야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강하게 부각시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현재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커질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조사에서만 보면 전주와 이번 주와 별 차이가 없어서 예. 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더 강하게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압박이 선까지 못 가고 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압박선까지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칠 수도 있고 그렇죠. 변수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둘이 양자 토론을 한번 합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 민심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설 전에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설 민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설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 선거 바로 거의 한 달 전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지지율 추이가 크게 변동 없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대선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달 전에 그 지지율이 변함없이 갔던 경향이 많아요. 예. 경향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상당히 양측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토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또 서로가 양측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을 잘 설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질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지 국정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설 민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대선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대선 토론 때 TV 방송 토론을 하면서 예. 양당의 두 후보 말고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런 후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랬었죠.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던 후보도 물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두 후보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몇 번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문제도 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지금 지지를 끌어올려야 야권 단일화에서 유리한 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토론에서 만약 본인이 배제된 상태 두 분만 양당만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법으로 보면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에는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송사 주최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금 현재 직전 각종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의 후보 그리고 지지율이 5%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 그리고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예. 후보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원칙을 안 따른다고 해서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방송사가 주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붙어야 사실은 좀 더 활기차게 또는 뭐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양당의 합의하에 안철수 후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논의 자체를 두 당만 만나서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식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정의당은 선대위 총사퇴를 결의했는데 심 후보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중도 사퇴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짧은 입장 표명과 함께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꺼둔 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조차 연락이 끊기면서 누구도 심 후보의 정확한 의중은 파악하지 못했고 그만큼 당내 혼란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후보가 연락이 안 돼서 대표도 참 답답한 상황이고, 근데 후보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만큼 그래서 대표로서도 함께 우선 당 차원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총사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전하는 지지율 등 현재 선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당이 나눠서 지는 동시에 전면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건 심 후보 본인이 내놓을 특단의 대책뿐인데 일각에선 여전히 중도 사퇴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심 후보가 당과 소통까지 끊어낸 채 장고에 들어간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을 거란 취지입니다. 여영국 대표도 심 후보가 모든 걸 열어놓고 판단할 거라면서도 당대표로선 대선 완주를 향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후보께서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심상정 후보를 믿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의당 안에서는 40년 역사의 진보 정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읽힙니다. 심상정 후보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인데 극약 처방으로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갑작스러운 칩거에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2%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에게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 후보의 득표율인 6.17%와 비교했을 때 지지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정의당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의 비당권파가 탈당한 뒤 모여 결성한 정당으로 그동안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창당 후에 심상정 노회찬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한때 8%를 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대 또 21대 총선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6석에 그쳤습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정의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개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 원칙과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의당 역시 내부 논란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벌어졌죠. 당시 비례대표 공천 1번을 받은 류호정 후보가 대리게임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자 젊은 층의 지지가 큰 당이 류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류 후보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당시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드리면서 또 성과로 잘 해나가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은 이후 튀는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사퇴하면서인데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심 후보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한 심 후보. 과연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은볼이었습니다. 당신 검찰청 욕먹이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 국가 만들려고 이런 적이 있었어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 아니 검찰이 앞장서서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독재의 맛을 잘 들여보는 사람들.
공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정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다. 그런데 최근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서 대장동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 권력 눈치 보고 있잖아요. 또 한쪽은 고발 사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가 뭡니까?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과연 검찰 개혁의 결과가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보면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공간 앞에까지 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 명을 받아? 누구한테 명을 받아? 가만 있어. 검찰이 검찰이야. 누구 무서운데 이재명이 무섭네. 다 충성. 안 하고 문제고 있는 거 있으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할 건데?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문무일 총장 있을 때 나 정부에 들어왔는데 김호수 총장 왜 이래 도대체? 김호수 총장 정치검사래잖아. 정치검사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못싸움 한번 해요? 내가 못싸움 할 건데 여러분들 나 먹어봐. 먹어보라고. 먹으라고 자. 나 치든가. 밀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공무냐고? 이게 정말 더 밀수는 더 풀어줘. 의원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다친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다치잖아요. 저희 많이 자 윤과장 그거 어떻게 될 거야? 일로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른 의원들 가는데 뭐 하는 건데? 당신은 국민의 공적이야 이제. 이어갈 겁니다. 위협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몸으로 막아서 뭐가 목적이에요? 아무 영혼들을 지킨다는 건 이해가. 공익을 수행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러범 방지래요. 뭐가 목적이에요? 테러범이래. 내가 무슨 흉기를 잡았어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주장한 이모 씨의 사인은 심장질환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고인의 죽음을 선거에 활용했다며 당장 사과하라고 반격에 나섰고 야권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사망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딴 사망 사건 뒤에 이 후보의 이른바 데스노트가 있는 것 아니냐고까지 공격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아수라를 본 국민이라면 어느 쪽이 영화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풀 수 있는 퍼즐이라고 보고 당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에서 이 씨를 대납 의혹 조작 제보자로 부른 데 대해서도 2차 가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이 씨가 평소 앓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한 것이야말로 흑색 선전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간접 살인과 같은 망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오로지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한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음모론, 조작설 같은 구태 정치부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신속하게 타살 혐의에 선긋는 부검 결과를 발표한 게 오히려 수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안의 진실 규명에 다가가려 하기보다 대선을 앞둔 지지율 득실을 따지면서 접근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녹취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만큼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해당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겁니다. 7시간 통화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지난해 김건희 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MBC가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를 방송사가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전적 구제 조치이다 보니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란 측면보다 후보 검증과 관련된 공인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다만 녹취된 통화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냐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로 법원이 두 법익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내용이거나 대통령 후보 검증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보도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비방 목적이거나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낸다면 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즉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사적 대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보도금지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송사가 통화 녹취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언론사가 그 당사자로부터 녹취를 받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법원이 보도를 결정하면서 녹취의 지나친 편집을 제한하거나 반론을 반영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MBC의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당시 법원은 불법적인 도청으로 확보한 녹취가 방송되는 것은 금지했지만 내용의 공익성은 인정해 보도 자체는 허락했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내일 오전 김 씨 측과 MBC 측을 불러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방송 전에 보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재판부도 빠르게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윤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수한 당시 수원여대 면접 대상자 기록 등을 보면 2007학년도 1학기 광고영상과 겸임교원 지원자는 6명, 면접 대상자는 3명으로 이후에 공개 경쟁 결과 김 씨가 최종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씨와 윤 후보 측이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입장문에서 당시 김 씨는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장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통화 녹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자입니까? 이 문제는 첫째 하나는 가장 모든 내용이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고 뭐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살짝 녹음을 한 게 아니고 통화 당사자가 자기와의 통화를 이제 녹음한 거라는 문제하고 그 통화 자체가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남한테 건네주는 건 또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직선거법도 문제를 삼겠다고 했는데 이 행위 그러니까 대화를 A와 B가 나눴을 때 이 A와 B 중에 한 명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제3자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몰래 녹음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알지 못했을 때 음성권을 침해받았다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부분을 회복하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많이 인용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민사적으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높진 않고 지금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 돈으로 배상받는 게 또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와 형사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에서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넘긴 부분 이 부분은 물론 기자 취재 윤리상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통로 채널을 갖고 있는 곳들이 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서울의 소리는 본인들이 언론사로 등록한 기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취재윤리에는 다소 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 해당 기자를 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에 어떤 조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를 직접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 부인과 관련된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직 방송이 편집이 끝나거나 뭐 대충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는지도 이게 과연 먹힐까 이제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적인 문제 제기 절차는 이미 피해가 기발생한 이후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251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뭔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내지는 그 배우자 등등에 대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비방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가 드러났어야 되고 방송이 이미 나온 이후에라면 당연하게도 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울질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이 방송에 될지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판단할 그 대상물이 없는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대개 두 개의 가치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은 국민에게 알려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 일단은 알리지 못하게 방송을 중지시키느냐 마느냐를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영금지 가처분이라는 이 가처분 절차는 저희가 무슨 뭐 백신 패스 등등에서도 가처분 절차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식 소송에 가기 전에 어떤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로서 빨리 조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다만 사실상 이 가처분 결과가 인용되면
뭐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식 소송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법원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권을 좀 더 우선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그리고 법원이 굉장히 많이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권리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라서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성,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기자라고 이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 수차례 전화한 내용 자체가 뭔가 선거 캠페인상 불리하다고 해서 그 손을 법원이 들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언론사와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내용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도 예전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심한 어떤 소리를 갖다가 했는데 그걸 갖다가 편집해갖고 계속 내보내는 것은 왜 막느냐? 두 개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기계적으로 많이 대비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이걸 짜집기해서 언론에 알리거나 뭔가 공표를 하게 되면 이게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 선상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역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뭔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짜집게 하거나 편집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은 이 형소욕설 파일과 약간 대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랑 본인이 자발적으로 통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취재의 목적을 본인이 몰랐다고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 기자와 또 아주 그 공적 검증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자 간의 통화를 그냥 사적 통화라고 치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근거할 때 이 부분을 아예 방송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언론사와의 통화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예를 들면 선거법상으로서 후보자의 어떤 비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소송 방법이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에는 이거를 그 인격권 침해가 굉장히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빨리 가처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나눴듯이 이미 방송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후 처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는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비방죄에 관련해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했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된다면 후보자 비방죄 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취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당사자를 인터뷰한 이런 성격의 보도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한다라고 법원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완전히 이건 사적인 대화였는데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하나의 상당성 여부로 판단을 할 겁니다. 굉장히 내밀해서 도저히 공적인 검증 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까지 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뭔가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교통 정리를 법원이 해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건으로 이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를 했던 인물이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국가수가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건 구두소견입니까? 그렇습니다. 1차 구두소견인데 보통은 1차 구두소견만 나온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사인을 브리핑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1차 부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내놨는데 일단 그 돌아가신 분이 옆에 이제 약봉투 등이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확인해 준 내용이고 그렇다면 뭔가 지병이 없었다는 유가족분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게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단된 사인으로 이 거명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심장에 뭔가 무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걸로, 그래서 이 병력으로 인해서 자연사했다는 결론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확대되는 것이 유족 측의 대리인은 당과 이 후보로부터 이 돌아가신 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시민단체가 받아가지고 협박 및 강요 미수로 이제 민주당과 또 이 후보를 고발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 측의 대리인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분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민주당 측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인이 뭐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뒤 맥락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취했다는 어떤 압박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관련해서는 무고로 고발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적으로 보장된 어떤 공권력을 활용하는 고소고발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뭔가 불법 행위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측에서는 민주당이 협박을 했다 내지는 강요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 미수가 해당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을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만이 민주당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성이 입증되거나 주장이 관철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다른 정당이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어떤 압박들을 가할 때 민주당이 법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법적 조치를 추가로 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뭐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뭔가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실체를 규명하는 거는 지금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 짓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 하청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 위로 400kg짜리 철판이 덮쳤습니다. 컨테이너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핀도 풀려 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작업이라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심에서 안전총괄 책임자인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 법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로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는 방향의 선고가 있어야 된다. 오는 27일부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한 해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828명. 이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66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NC소프트에 투자했다 5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사고 팔기를 반복한 주식 매수액만 모두 1조 2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 씨는 손실이 커지자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는 빼돌린 회사 돈 2,215억 원을 100%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씨는 1,400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한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지지부진하자 NC소프트 주식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NC소프트가 호재를 타고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 씨도 이때 7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적어도 4천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 씨는 동진 세미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증거금으로 낸 뒤 4천억 원대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20만 주를 바로 되팔았지만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며칠 뒤 가지고 있던 50만 주까지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이때 본 손해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팔기를 반복해 모두 1조 2,8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1조 1,800억 원어치를 되팔았습니다. 남아있는 동진 세미캠 주식 250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761억 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빼돌린 회사 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식 투자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고 금괴와 부동산을 사들이며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혼자서 막대한 회사 돈을 빼돌려 천문학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직장 동료들의 진술과 압수된 잔액 증명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뿐만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씨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고 금괴 은닉을 도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뒤 사문서 위조와 범죄자금 은닉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공군은 F-5A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이 민가를 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소령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소속 부대인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유족과 동료 조종사,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엄수되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해 1, 2주 안에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당장 오는 1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연일 4,000명대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해외 유입이 급증하고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영향이라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난주 기준 12% 수준이었던 국내 검출률이 1, 2주 안에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대체해 전체 유행을 주도하면 확진 규모가 급증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환자가 급증하는 5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 유행 규모를 줄여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해외 유입 관리를 강화해 입국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 요건을 48시간으로 강화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외에 오미크론 확산을 늦출 대응 전략을 포함해 오는 1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내일 공개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기존 2주 간격으로 취해온 거리두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기저치를 낮추어서 우세종화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대응 전략 전환을 마련하고 있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다라는.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각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에 대비한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치료제는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들에게 내일부터 우선 투여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화물이 천천히 내려집니다.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당장 내일부터 환자에게 투여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이내에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서 65살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가 대상입니다. 확진 규모가 반등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가 유행 억제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진다라는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환자 수가 급증했을 때에 낮은 중증화율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증화 진행되는 환자의 수 자체를 억제하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재택치료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이 결정되면 보호자가 약국에서 치료제를 받아오거나 지자체나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선 전담 의료진이 처방과 투약을 맡습니다. 치료제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3알씩 하루 2차례 닷새 연속 먹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약을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씹어서 깨물어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약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인체 내 흡수되는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알약 정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깨물어서 드시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흡수가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많아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지역의 선관위 별로 장애인 투표 시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보십시오. 대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발달 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배경과 맥락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 신체장애로 혼자서 기표를 하기 어려울 경우 2사람이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16년에 시각장애인, 신체장애, 가로하고 지적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서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거 직전에 갑자기 가로 안에 들었던 게 빠져나갔습니다. 선관위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혼자서 또 손도 사용하니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콕 정확하게 후보들 쫙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 후보를 기표한다. 글쎄요. 아무튼 사전에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흔들리고 떨리니까 정확히 못 찍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엉뚱한 데 찍어서 잘못 찍은 걸 사표 처리해버렸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라 라고 시정공고가 내려졌고 장애인 단체가 중앙선관위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부, 선관위 이걸 고쳐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다 냈습니다. 투표 보조 지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및 차별 구제 소송. 그 첫 재판이 내일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보시면 계속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놓고 2020년 투표부터는 제대로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선관위가 봐주면 투표할 수 있고 선관위가 걷어가 버리면 투표할 수 없고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공정하다는 국가기관의 인권의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을 유럽연합, EU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의 민영화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해도 합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가 양사 간 합병을 불허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의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건조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요.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합치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EU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합병이 끝내 불발될 경우 조선사 간 경쟁을 줄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던 계획은 무산되고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대우조선해양은 자금난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부채 비율이 3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수주 계약금만 받고 선박을 제작하기에는 원자재 구입 등 자금 집행 여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마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수주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자금 집행이 불가피합니다. 수개월 정도는 경영진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LNG선 사업의 일부 매각이나 가격 동결 등을 전제로 EU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IMF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공적 관리 대상이 된 대우조선해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게 오히려 합병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0277님이 설 전에 양자 토론 합의된 거 환영합니다.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특검도 합의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와 한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역을 보도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7488님, 대선 후보 배우자가 기자와 통화하면서 녹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0160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파일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